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조 발표를 맡게 되는데요. 동아시아 3국의 주요 치수 사업을 통해 가지고 권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그리고 권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통치자 즉 엘리트들은 어떻게 그 권력을 신중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건 말은 어렵지만 대략 이런 거죠. 이런 교량이나 댐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 무언가를 건설할 때 반드시 국가 권력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국가와 이용자 즉 국민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SOC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 SOC 건설 작업을 맡기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대 국가의 SOC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자기가 누릴 SOC를 직접 건설하는 형태가 고대 국가의 SOC 건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다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얘네들을 어떤 부서에 배치하고 이런 게 어떤 권력이 없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권력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SOC 건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치수사업인데요. 치자라는 말 자체에 물숫자변이 들어가 있듯이 이렇게 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살살살 보듬어 가지고 그 물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물의 양을 바꾸거나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게 치수사업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치수의 부작용, 특히 고대 국가의 치수에 관해 가지고는 너무 많은 사람과 물자가 동원된다는 치수의 특성 자체가 부작용의 원인이 됩니다. 판비자는 이렇게 백성을 필요하게 하고 재화를 낭비하는 자, 즉 그런 군주는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국거라는 거 다들 아시죠? 지나한테 유세를 해서 이게 채택이 됩니다. 이 전국거를 만드는 도중에 얘가 간첩이라는 게 들통이 나요. 그래도 얘는 변명을 하죠. 내가 거짓말은 안 했다. 내가 이렇게 문화를 뚫으면 너네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게 정국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치수의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을 모두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결국 수량제의 업적이나 행적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정벌도 있지만 역시 대운하 건설이 수량제의 주요 업적으로 거론되곤 하죠. 이게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공사였기 때문에 진시황의 만리장성에 비견될 정도로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사업으로 꼽힙니다. 일단 중국의 치수는 상당히 오래된 기록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서경의 요임금이 이렇게 홍수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누가 홍수를 다스리고 황하의 물길을 한번 바로잡을 사람이 없냐라고 인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인재를 추천하죠. 그게 바로 곤입니다. 이 사람이 황하를 9년 동안 치수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성과가 없죠. 결국 이 곤은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한마디로 얘는 죽었어야 했다라고 천하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죽을 죄일까 치수가? 그리고 왜 9년 동안 처벌하지 않다가 순임금 즉위하고 난 뒤에 얘를 죽였을까? 치수에 실패했다는 게는 단순히 사업에 들어간 사원과 인력을 깎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 물길을 다스리는데 실패해서 홍수나 가뭄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고 국가의 통제력은 약해졌겠죠. 백성들의 불만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을 거고 그 불만을 어떻게든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했을 겁니다. 사업 실패한 책임은 얘를 추천한 신하들하고 그리고 얘를 임명한 요임금한테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어서 아마 9년 동안 얘가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하도록 놔둔 게 아닌가. 그리고 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곤의 치수와는 관련 없는 별개의 권력자니까 자기가 리스크를 지지 않고 얘를 죽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가 곤이 실패한 치수를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 후의 치수라고 나오는 기록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치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둑을 쌓거나 아니면 강을 바꾸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상위 하분기에 나오는 우의 치수 치수의 구체적인 행적은 치수라기보단 행정구역 정비에 가깝습니다. 당시에 치수라는 거는 행정구역의 이름, 그리고 원주민 정벌, 수로계통, 각지의 토지 전답, 그리고 세금 공부를 조사하고 운송로까지 확보하는 즉 흔히 예상하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국가 체계 자체를 정비하는 광범위한 개척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수한 우가 치수에 공이 있다면서 순임금으로부터 선양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 형성 초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치수는 과연 국가 성립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카르 비트포겔이라는 사람이 관계소리 가설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형성 과정에서 사람들은 물가에 모여 살면서 치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치수를 통해서 권력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일종의 가설인데요. 이건 중국의 사례를 보면 뭔가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랑 일본의 사례를 보면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치수는 삼국시대에부터 김제 벽골제, 남일양 수선제 같이 치수와 관련한 유적도 있고, 모를 쌓아라, 저수지를 쌓아서 가뭄에 대비해라, 이런 왕명 자체는 삼국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가지고 왕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가 권력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왕명을 통해 가지고 제방을 축조하고 저수지를 만들고 이런 거를 볼 때 한국의 치수는 국가 성립의 필수 조건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있어서 가능했다, 그런 권력의 결과에 가깝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한국사에서 중요 치수 사례로 꼽는 게 바로 조선시대 청계천 준설인데요. 이 청계천 준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한 대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조선 초기에 한양이 수도가 되면서 그 당시에 한양으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기존 사람들이 이용하던 정도의 배출하는 정도의 하수로는 청계천이 감당을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청계천 바닥을 파는 공사, 준천공사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게 되는데요. 조선 초기에 이런 공사 필요성이 벌써 제기는 됐지만 많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준천의 규모 문제였다, 이렇게 다들 공론이 모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태종실록의 태종의 말에서 비롯됐듯이 이런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는 대규모 공사는 백성들이 그만큼 인력을 소모하기 때문이고 자기는 인력을 쉬게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준천공사를 대대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계속 청계천의 수위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청계천이 아예 막혀있다는 서술이 등장할 만큼 상황은 심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영조는 이렇게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죠, 계속. 그래서 영조가 준천을 하긴 하는데요. 상소문이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공론이 형성됐다 싶으니까 대빈다마회를 개최합니다. 대빈다마회를 개최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준천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거죠. 공식적으로나마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필요성을 설파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자기가 질 수 있는 리스크를 분산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보았습니다. 준천 사업을 실시를 하고 나서 준천 사업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선대왕의 사업 실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균형, 그리고 탐평책, 그 외에 준천이라는 것도 독립성상에 놓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래된 치수의 흔적, 저수지는 오사카에 있는 야사마이케라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몇 번 보수하고 증축을 하는데요. 이 증축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그 당시 지배층이 빠짐없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저수지 공사 말고도 일본 역사의 치수에 있어서 치수와 권력을 통한 치수를 상당히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우레키 치수 사건이라는 건데요. 보통 에도마쿠 시기에 일본에서 어떤 수해가 발생하면 수해 지역에 인접한 번이나 아니면 어떤 번에 여러 번에서 복구 비용을 분담하는 게
보통 있던 일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호우레키 치수 사건에서는 이게 한 곳에 집중됩니다. 어디에 집중되느냐? 바로 사츠마건이죠. 사츠마건에 이 치수 공사의 비용을 모조리 부담시킨 겁니다. 이게. 당시 쇼군이 사츠마의 번주, 그러니까 다이묘죠. 이 사람한테 미노 지역 치수 공사를 보청합니다. 이 공사 감독은 막부가 하고 예산이랑 인력을 사츠마본에서 죄다 되는 게 보청입니다. 그리고 미노 지역은 사츠마본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 사츠마가 지금의 가고시마 일본 규슈의 최남단인데요. 미노 지역은 일본의 중부 지방입니다. 평생 이 시대 사람들은 평생 갈 일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아무 관련 없는 지역의 공사 비용과 인력을 얘네들한테 다 몰빵시킬 겁니다. 근데 뭐 어쩌 있습니까? 따라할까요? 그리고 이건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공사 중 현장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33명이 병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근데 33명은 병 걸려서 죽었는데 인구는 총 85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명이 넘는 인원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대부분 막부의 부당한 처사에 반발해서 할복을 한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막부는 따로 뭔가를 보상하진 않아요. 에도 막부가 없어질 때까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야 이 사람들이 막부의 일종의 저항했던 사람이다 하면서 의사로 추정이 됩니다. 이로써 간략하게 동아시아 역사에서 치수하다 권력이 어떻게 관련을 맺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비트코겔의 가설처럼 국가연성 초기에 치수를 통한 어마어마한 권력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치수를 통해가지고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수의 중요성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었기에 치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권력자의 책무였지만 실패 시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 따라서 권력자들은 가급적 안전한 방향으로 치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대리인을 세우거나 관리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비용을 특정 집단에게 몰아주어서 아예 그 집단을 견제를 해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권력자들은 치수를 시행했습니다. 질의응답을 약 10분간 할 텐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조가 작년에 최종이나 문서를 청계천 준서를 했다고 하셨는데 준서랑 쓰레기 같은 거는 어디에다가 딱 버렸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진술 같은 것도 좀 남아있을까요? 아마 제가 게시한 자료, 그러니까 춘천 사업에 따른 춘천사 절목이나 다른 책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자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서 그 질문은 아마 그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영조가 신하들을 상도로 올려서 예. 그런 의견을 어느 정도 모은 상태에서 네. 대민 담화회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영조가 은근히 신하들에게 압박을 줬던 건가요? 이제 신하들이 스스로 이제 눈치껏 사도를 올렸던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영조가 어느 정도는 압박의 무언으로 압박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찌하면 좋으냐라고 영조가 일단 탄식을 하고 나서 신하들의 상소가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